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에게 진 바이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총력전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물가 잡고 증시도 안정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주식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재밌었던 눈에 들어왔던 뉴스가 이건데요. 가상으로 지금 2024년 대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 뽑을 거냐 했더니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지지율로 바이든을 앞섰어요. 바이든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다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공화당 후보 선호도에서 압도적으로 59% 지지율로 뒤에 계신 후발주자분 대비해서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뭐 무리 없이 2024년 대선에 또 나오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했거든요. 위기를 외부로 돌리면서 모든 악재를 다 푸틴 탓으로 돌렸죠. 이거 모든 물가 상승과 인플레 이런 것들이 저 러시아 때문이다, 푸틴 때문이다 이러면서 지지율 반등 모색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야, 이 전략이 먹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다시 최저치 거의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사처럼 11월 달 중간 선거 있는데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되죠. 거의 증시를 움직이는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빨간불, 여기도 지지율 최저, 중간 선거 비상 걸렸습니다. 재밌는 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바이든이 자신만만했거든요. 여기 유럽 가가지고요, 나토 가가지고 대놓고 공식석상에서 트럼프랑 다시 붙으면 땡큐지 그랬습니다. 만약에 트럼프랑 다시 맞붙으면 나는 매우 행운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는데 아이고 이게 뭐 가상대결에서 지니까 화들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여론이 전쟁보다도 당장 생활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55%는 전쟁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당장 가스 휘발유 값이 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갑이 텅텅 빈다는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지금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상대결 결과 나오고 다음날 바로 바이든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름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땐 좀 제대로 잡으려는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규모만 해도 50년 역사상 최대 방출 규모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 비축률이라는 게 이름처럼 뭔가 전략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방출하기로 여겨지는 기름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장되는 기름인데, 실제로 오일 쇼크 70년대 오일 쇼크 오고 나서부터 전략적으로 쌓아둔 기름인데, 여기도 보시면 90년대 전쟁이나 정말 태풍 같은 게 오거나 내전 같은 특별한 케이스, 코로나급 이슈가 왔을 때 풀던 건데 보면은 이번에 푸는 규모가 거의 과거의 규모를 다 합친 것만큼 그 정도로 많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야,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저번에 방출할 때만 해도 시장에서 비웃었어요. 그거 풀어가지고 유가가 잡히겠냐 그러면서, 오죽하면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내서 바다의 한 방울이다, 바다의 물방울 찔끔 떨어뜨려 놓고 유가 잡으려고 한다고 되게 비꼬는 듯한 리포트도 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신호를 좀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게, 여기 보시면은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30여 개국 동맹국들이 비축유 방출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슬쩍 이제 압박을 넣기도 하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사전에 합의를 했겠지만 추가로 지난번엔 이것까지는 안 했었는데요. 이제 자국 기업들한테도 압박을 넣는 거죠. 지금 너희 석유 에너지 기업들 땅 놀리고 있지, 지금 시추 석유 캐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 그거 안 하면 과태료 매길 거다, 과태료 내야 할 겁니다 라고 법안에 발의할 거라고까지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는 거죠. 나 진짜로 유가 잡을 거다, 협조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번엔 진짜 조금 그래도 안정화를 시키려는 의지가 있다, 이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대로 그냥 냅두지 못할 거다, 제 아무리 바이든이어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게 먹혔는지 일단은 유가가 이거 뭐 $100 뭐 여전히 워낙 높습니다만은 고공행진하던 게 잠깐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유가가 120불 넘었던 게 99불로 이제 안착은 했는데요. 아직은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일단 뭐 기사로는 바이든 비축유 승부수 통했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조금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가가 이렇게 막 폭락하긴 또 어렵잖아요. 현재 인플레이션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안정세만 되더라도 연준에서도 긴급하게 지금 시장이 경고하는 것과 월가나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긴축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잖아요. 좀 천천히 정상적인 경로로 쭉쭉쭉쭉 안정적으로 긴축도 하면 시장도 안정을 찾고, 이렇게 되면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다 같이 모두가 윈윈하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오르는 평온한 시장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이거 얻어 걸렸다라는 말도 나오는 게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이 유가를 떨어뜨릴 만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저도 잠깐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지금 봉쇄 계속하겠다라는 막 뉴스도 나오고, 중국의 대기업 공장들 다 미국 기업들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관련 기업들 공장도 닫는 게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가가 그래서 떨어졌다는 말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안정적인 하락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되게 안 좋은 유가 하락일 수 있죠. 실제로 수요가 둔화되는 거니까, 셧다운돼서 중국 경기 수요가 둔화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려했던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분위기를 몰고 가면 유가가 떨어져도
시장도 떨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지금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편으로는 5월달 정도면 러시아에서 공식 전쟁 종료 선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총칼 들고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제가 말씀드렸던 신냉전 갈등은 끝나기는커녕 더 거세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전쟁 직전에 우크라이나 군의 사이버 공격을 대규모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를 지원해 준 겁니다. 뒤에서 슬쩍. 총칼만 안 준 거지 사이버 공격이 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2월 24일이었죠. 하루 전까지 아주 막 공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들 해킹, 사이버 공격해가지고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해줬다라는 추측성 기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이제 또 이 미국과 유럽연합, 서방국가 vs 중러 연합의 말 그대로 신냉전, 힘겨루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관련주들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거 한번 뒤에 정리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놀라웠던 기사 하나가 이건데, 제가 보고 이거 출처가 안 믿겨가지고 막 다시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푸틴 지지율이 83%라는 거예요. 바이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뚝 떨어졌는데 어찌된 영문 기사 써있는데요. 진짜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 보시면 푸틴은 침공할 때마다, 정말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지지율이 오릅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때도 지지율이 급등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뭔가 갈등만 나오면, 외부의 적과 싸우기만 하면 지지율이 올라버려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번 이슈도 지지부진하던 지지율이 확 급등했습니다. 201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심지어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9%로 응답 이후 최고치랍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나? 통계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아무래도 그 내부적으로는 또 서방 국가 혹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적대적인 생각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푸틴은 지금 전쟁 이렇게 일으켜서 갈등 일으켜서 나쁠 게 없는 게 가스라는 엄청난 자원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이 가스라는 자원 무기를 가지고 한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를 완전 쥐락펴락했죠. 푸틴이 가스값을 루블, 러시아 화폐로만 받겠다고 딱 엄포하자마자 바로 독일이 가스 공급 비상사태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와, 이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스 끊기겠다, 큰일이다 해서 이제 조기 경보까지 발령하면서 막 발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부틴이 슬쩍 독일 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직접 전화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로화로 받아줄게 이러면서 슬쩍 이제 완전 밀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글부글 할까요? 완전히 갖고 노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라는 한 나라를 가스라는 무기로 쥐락펴락하니까, 이거 이제 갈등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이게 이슈가 끝나도 끝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 뜬금없이 바이든이 기름만 푸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관련 견제 법안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지금 미국 측은 사실상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같이 지금 신냉전 대상으로 묶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견제하려고 이번 주에 6.25 때 썼던 법안, 일명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법안을 긴급 발동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미국이 안보상 중요하게 여기는 필수적인 어떤 광물, 예를 들면 전기차나 대용량 배터리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소재 같은 광물 생산 기업에 이제 돈 지원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걸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 중국이 앞으로 이런 중요 광물 자원 가지고 협박할 거라는 거를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대놓고 신호를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그러드는 문제가 아니고 확산되는 에너지 무기화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완전히 본격화되는 에너지 무기화 전쟁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도 딱 보시면 러시아는 가스 가지고 이제 주요 국가들을 쥐락펴락 할 거고, 중국은 히토류, 일명 흰색 석유라고 불리는 주요 원자재죠. 이거 가지고 이제 으름장을 놓을 게 뻔하니까 미국은 미리 선제적으로,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빠른 거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지금 막 각종 법안들 하면서 지원책, 대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정말 차세대 유망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전략 물자에 가까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들을 거의 다 미국 자체 생산이 아니라 중국이나 외부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공급 끊어버리면 난리 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안 발동해가지고 이런 주요 광물 생산하거나 채굴하는 기업들에 대놓고 대규모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각국의 공급만 끊기고 주요 자원을 각국에서 알아서 자급자족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딱 이번 주에 그 기사 보자마자 생각났던 게 요 기사입니다. 2월 23일 날짜도 공교롭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기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미국에 유일하게 히토류를 채굴 생산하는 업체가 딱 하나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놓고 바이든이 돈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날부터 이거 이제 바이든은 사실 전쟁도 미리 미국 측에서 경고도 해줬잖아요. 이때 침공할 것 같다라고 막 날짜까지 찍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보는 입수했고 이거 이제 신냉전 시대 접어드는구나 라고 해서 이미 바이든은 대비를 이때부터도 이제 시작을 공식적으로 신호탄을 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유일한 히토류 가공 처리 업체인 MP 머티리얼즈,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기업인데, 이런 히토류, 주요 정말 희소한 자원, 희소한 광물 이걸 캐는 기업에 대통령이 직접 이 기업을 언급하면서 지원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바이든이 찍어준, 밀어주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MP 머티리얼즈도 이제 자체적으로 돈 투입해서 딱 전기
전기차용 모터, 군사장비,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이런 연구 자석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이제 GM 이런 데 장기 공급 계약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GM이나 포드 이런 자동차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원자재가 히토류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제목에 써놨지만은 신냉전 시대, 이거는 가라앉기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1월까지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외적으로 뭔가 외교적 이슈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 변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동안 또 중간 선거를 떠나서도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든이 밀어주는 이런 기업들, MP 머티리얼즈, 물론 단기 급등한 건 좀 아쉬운데요,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소액 투자만 해놨는데 너무 급등해서 저도 사실 추가로 매수는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중장기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정리해왔는데 신냉전 자원전쟁 관련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원자재 채굴 관련 기업들이 해당이 되긴 하죠. 그래서 미국에 유일하게 히토류 밀어주는 상장돼 있는 기업이니까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MP 머티리얼즈 넣어놨고, 그거 말고도 이제 막 구리 광산 대표 주식이라든지 니켈 강산 대장주라든지 이런 기업들, 각종 원자재를 채굴하는 기업들의 또 인기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식들도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런 관련 채굴 주식들도 더욱 주목을 받고, 중국 주식도 있지만은 미국도 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리튬 주식도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별개로요. 이제는 옛날엔 중국에서 수입하면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국 생산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관련 ETF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신냉전 시대가 이어질 때 관련 주식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일부 편입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앞으로 이런 주식들이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딱 대표적인 예인데요. 주말에 1분기에 차량 인도 판매량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모두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동차 산업 다 둔화되고 특히나 공급망 우려 때문에 이거는 수요가 있어도 못 판다, 만들지 못하니까요. 당장 부품 공급이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1분기 차량 인도량을 아주 잘 뽑아냈습니다. 한 30만 대 정도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이 우려한 거 대비로는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바로 말을 했죠. 발표하면서 이번 분기가 특히 역대급 예외적으로 어려운 분기였다. 왜인지 봤더니 공급망 이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상하이 뭐 봉쇄한다 그러고 테슬라 공장 중단 연기한다 그러고 연기한다 뭐 이러면서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어렵잖아요. 이게 생산량 맞추는 거 이런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제 그걸 맞춘 거죠. 그러면서 더 빛이 났던 게 이제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의 비교입니다. 물론 워낙 다른 기존 대표 기업들의 볼륨 자체, 판매량 자체가 워낙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차량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 공급난 때문에요. 줄어들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 성장하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다른 테슬라 경쟁 전기차 업체들조차도 지금 공급망 대란이다 이러는데 테슬라만 나홀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공급망 대처 능력.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혼자 거의 나홀로 니켈 대란을 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미리미리 니켈 이런 주요 원자재 관련 공급 기업들과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기사도 보시면 테슬라만 제외하고 미 전기차 일제 급락. 다른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다른 경쟁사들도 떨어졌는데 테슬라만 방어를 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테슬라의 경우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이런 공급망 이슈 등에서 5에서 10년이나 앞서 있대요. 와, 이게 뭐 진짜 좀 부풀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딱딱 실적이 나오는 걸로 봐서도 역시 확실히 공급망 대처 능력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유리한 편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가라는 게 이런 대처 능력, 방어 능력까지도 보기 때문에 더 주가는 차별화되고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이 앞으로는 공급망 이슈에도 대처를 잘하는 능력, 이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고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여드린 발레, 방금 보여드렸죠. 대표적인 니켈 광산 주식인데 이런 기업도 사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기업들과 향후에 니켈이나 주요 원자재들 공급하면서 수요가 커질 거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발레, 구리 광산 대장, 프리포트, 맥모란 쭉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테슬라 같은 주식도 또 대표적인 공급망 이슈 차별화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죽하면은 애플도 지금 상당히 방어 잘하고 있는 편인데 일본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받고 있는데 또 중국에도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약간 중국이랑 이제 정치적인 우호 관계를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애플은 공급망 문제 등 고려해서 최대한 수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쓸 거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국제정세가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 중인 수준이지만요. 애플조차도 지금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 실적 방어를 잘하고 돈이 더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반도체 ETF인데요. 올해 수익률입니다. 여기는 애플이고요. 보통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수익률 비슷하게 같이 움직였는데 이번에 확실히 증시가 조정이 올 때 애플은 방어를 잘합니다. 확실히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단순히 1등주라고 해서 뭐 버티는 건 아닌데 지금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막 수요 둔화된다, 반도체 사이클 둔화된다, 피크다, 뭐 공급망 우려다 이러면서 같이 개별 주식들도 폭락하면서 ETF도 다시 빠졌는데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1.7에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플러스까지도 전환을 했었던, 오히려 지금 계속 또 양극화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방어도 잘하고 또 오를 때도 잘 오르는 그런 양극화가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자료가 미국의 시총 상위 10등 플러스 3대 지수 ETF인데요.
공교롭게도 기술주 중에서 역시 애플이 고점에 가장 많이 붙어 있고요. 이 말인즉 방어를 잘한다는 뜻이겠죠. 확실히 덜 떨어지거나 오를 때도 잘 오른다 이 뜻이고, 또 공격은 확실히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역시 주도주답게 떨어질 때도 물론 변동성 큽니다. 그건 유의하셔야 되는데, 기술주 빅5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역시 공격할 땐 테슬라, 공격 성향이 강한 분들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확실히 압도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격과 방어 두 가지 겸비한 게 지금 애플 테슬라 두 개 조합이 아닌가, 상당히 지금 증시 우려에 비해서 방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더라도 올해 역시 핵심 능력은, 저도 주식 살 때 이 기업 올해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방어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단순히 비싸냐 싸냐, 고 PE 주식이냐 저 PE 주식이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 그랬으면 성장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오를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애플도 이렇게 오를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비싸냐 싸냐 단순하게 그런 걸로 가를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올해 계속해서 신냉전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중간 선거 앞두고 변동성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는 바이든이 물가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때 계속해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고변동, 오르락내리락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핑계도 너무 많고요. 긴축 이슈부터 신냉전 이슈 가지고 얼마든지 핑계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역시나 떨어질 때 확실하게 살 수 있는 확신 있는 주식 위주로 포트를 오히려 집중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1등주, 2등주 고민되면 1등주 위주로 압축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고 무작정 줍는 것보다는요, 현금 비중도 일부 또 떨어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같이 달러 현금도 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신냉전 시대는 이건 주기적으로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럴 때 자원 무기화로 인해서 자국, 미국으로 치면 미국에서 밀어주는 자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쯤 포트에 담아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관련 ETF도 괜찮고요. 원자재 ETF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의 신냉전 관련 주식이나 ETF 일부 조금 넣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 다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먼저 앞서 나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 나오면 먼저 주식은 막 선반영하기도 하고요. 한참 올라있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원자재나 경기민감주 큰 돈은 못 넣는 게, 잘못 투자해서 사이클 고점에 물리면요 정말 폭락해서 테마주 못지않은 뼈아픈 경험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보고 나 장기 투자할 거니까 괜찮아 하더라도 또 이렇게 너무 급등했을 때, 이럴 때 큰 돈을 몰빵처럼 넣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공급망 대처 잘하는 1등주, 대응을 잘하는 주식들이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가도 더 계속해서 잘 가는 주식이 더 잘 가는, 방어 잘하는 주식이 공격도 잘하는 현상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린더는 계속 공유 드리는데요. 4월 돌아오는 주에는 FOMC 의사록,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긴축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풀었던 돈을 회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4월 6일 FOMC 지난달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거기서 이제 연준 의장이나 나머지 위원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출렁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또 시장이 그냥 랠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슈로 하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미국의 공장, 텍사스 공장 오픈 행사, 이런 것들 이슈도 또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 공유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이것도 이제 제가 카페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는데, 4월부터는 실적 시즌입니다. 4월 13일 기준으로 금융주와 항공주가 실적 스타트를 끊습니다. 제가 대표 기업들만 넣어놨는데요. JP모건부터 쭉쭉쭉 은행주, 금융주, 델타항공시장으로 항공주들, 그리고 반도체 TSMC가 실적을 먼저 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을 만한 주식으로는 테슬라 4월 20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주식들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날짜가. 여기도 스타벅스, 알파벳, 메타, 아마존, 디즈니,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5월로 예정돼 있는데, 제가 확실해질 때마다 확정으로 바꿔서 업데이트는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적 캘린더와 주요 일정 캘린더는 매주 영상에서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 제가 카페에도 한 번씩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더보기 링크 보시고 놀러 오셔가지고 자료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